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구름 사이로 번개가 내리꽂혔다. 마치 성난용이 울부짖는 듯한 천둥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센 비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진흙탕 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의 비단 도포는 이미 흙탕물에 젖어 본래의 색을 잃었고 머리에 쓴 갓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흔적조차 없었다. 빗줄기는 살을 애는 화살처럼 쏟아져 내렸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산중의 어둠은 그를 집어삼킬 듯 옥죄어 왔다.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을 옮겼으나 미끄러운 산길은 자꾸만 그를 넘어뜨리려 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호위하던 수십 명의 무사들과 횃불의 행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거친 빗소리와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 귓전을 울릴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하늘이 놓아여 인간 세상을 벌하려는 듯한 재앙과도 같은 폭우였다. 사내는 나무 기둥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하늘을 원망하듯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즌 전 사냥을 위해 궁을 나섰을 때만 해도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러나 짐승을 쫓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을 때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말조차 놀라 날뛰는 바람에 낙마하였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호위무사들과 길이 엇갈리고 말았다.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인 임금이도 리타오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비바람 앞에 발가벗겨진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차가운 빗물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천을 앗아갔고 극심한 공포와 추위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다리에 힘을 주며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이대로 산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비바람에 얼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나마 인가의 흔적을 찾아야만 했다. 얼마나 헤매었을까. 감각이 무뎌진 발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과 함께 멀리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폭풍 우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등대와도 같았다. 임금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숲속 덤불 사이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비바람에 삭은 지붕과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흙벽은 그 집 주인의 가난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에게는 그곳이 화려한 궁궐보다 더 간절하고 귀한 안식처로 보였다. 살인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으나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빛만이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밀어보았으나 문은 안에서 단단히 걸려 있었다. 이리 오네 오라 하네 아무도 없느냐. 임금은 목청을 높여 소리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흩어지고 말았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외쳤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비가 너무 거세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 갑시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안방문이 조금 열리며 경계심 가득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기에 이 야심한 밤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게요. 이곳은 사내라고는 없는 과부의 집이니 썩 물러가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상 과부가 외간 남자를 집안에 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칠흑 같은 밤 산속 외딴집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으니 여인의 경계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임금에게는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부인네 결코 수상한 사람이 아니오. 한양에서 온 선비인데 산행을 하다 길을 잃고 일행과 헤어졌소. 이 폭우 속에 밖에서 밤을 지새우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청하는 것이니 부디 문을 열어주시오. 임금은 최대한 정중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그러나 여인은 요지부동이었다.
남녀가 유별하고 과부의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면 마을 사람들의 입방가에 오르게 됩니다. 사정은 딱 하나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매몰찬 거절에 임금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천하의 주인이 백성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상황이라니 평소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신분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길 잃은 나그네일 뿐이었다. 분노보다는 생존의 본능이 앞섰다. 부인 제발 부탁이오. 내 헛간이라도 좋으니 비만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오. 날이 밝는 대로 떠날 것이니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임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처마 밑에 서 있는 그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고 추위로 인해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다. 잠시 후 안방문이 다시 열리고 여자가 마루로 나왔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살인문 쪽으로 다가왔다. 빗장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삐걱거리는 소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여인은 호롱불을 들고 서서 비에 젖은 임금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록 흙투성이가 되었으나 입고 있는 옷감이 예사롭지 않고 풍기는 기품이 범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다. 행색을 보니 흉악한 무리 같지는 않으시나 과부의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허나 사람의 목숨이 병각에 달렸는데 어찌 매정하게 내치겠습니까?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길을 터주었다. 방을 내어드릴 수는 없고 저기 보이는 행랑차에 헛간이 비어 있으니 거기서라도 비를 피하십시오. 누추하고 찬바람이 드는 곳이나 비를 피하기엔 족할 것입니다. 임금은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헛간으로 뛰어들었다. 헛간은 말 그대로 집단과 농기구들이 쌓여있는 창고였으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여인은 헛간문을 닫아주며 차갑게 덧붙였다. 내일 날이 밝으면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딴 마음을 품으신다면 제 목숨을 끊어서라도 한꺼 할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헛간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때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살을 파고드는 차가운 빗물은 없었다. 임금은 젖은 집단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고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다. 왕으로 태어나 비당금침 위에서만 잠을 청했던 그가 냄새나고 축축한 헛간 바닥에 몸을 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낡은 쟁기와 먼지 쌓인 항아리들 뿐이었다. 집단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젖은 옷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몸을 웅크리며 생각에 잠겼다. 호위 무사들은 무사할까? 내일 아침 무사히 환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거두어준 저 여인은 누구일까? 시장기가 밀려왔다. 하루 종일 사냥을 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추위와 싸우느라 기력을 다 소진한 탓이었다. 뱃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으나 감히 밥을 달라고 청할 처지가 아니었다. 임금은 젖은 옷에 물기를 짜내며 쓴웃음을 지었다. 구중궁궐의 사내 진미가 지천일 때는 입맛이 없다며 수라상을 물리곤 했는데 지금은 말라비틀어진 누룽지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천하일미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헛간 벽 너머로 여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물을 깃는 소리, 그리고 작게 들리는 한숨 소리. 임금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깊은 산속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과부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 그녀의 경계 어린 눈빛 속에 담겨있던 깊은 슬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때였다. 헛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여인이 작은 소반을 들고 들어왔다.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친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그릇과 묵은지 한 접시,
그리고 맑은 물 한 사발이 놓여 있었다. 비에 젖어 시장하실 듯하여 가져왔습니다. 찬밥에 김치뿐이라 대접이라 할 것도 없지만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여인은 소반을 내려놓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임금은 얼결에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고맙소 부인, 헌데 부인은 저녁을 드셨소. 여인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칫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낮게 대답했다. 저는 생각 없습니다. 다 드시면 상은 문 앞에 내놓으십시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임금은 김이 나는 보리밥을 바라보았다. 검고 거친 보리밥 알들이 투박한 질그릇에 담겨 있었다. 임금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으니 구수한 보리 내음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묵은지 한 조각을 베어 물자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초라한 밥상이었으나 그 맛은 그 어떤 수라상보다 꿀맛이었다.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우고 물을 마시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배가 차니 비로소 주변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빗물새는 천장 구석쥐가 파먹은 듯한 벽, 그리고 바닥에 깔린 멍석의 거친 감촉. 이곳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장 밑바닥의 현실이었다. 임금은 소반을 문 밖으로 내놓고 다시 집단 위에 누웠다. 비바람 소리는 여전했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 덕분에 마음은 한결 평안해졌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여인의 뒤척임 소리가 그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빗줄기는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헛간의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다. 임금은 거친 집단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 애썼으나 낯선 잠자리와 뼈속까지 파고드는 항해는 쉬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비에 젖은 도포는 축축하고 무거웠으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켰다. 궁궐의 따뜻한 온돌방과 부드러운 비단 이불이 사무치게 그리웠으나 지금 그에게 허락된 것은 냄새나는 지푸라기와 어둠뿐이었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방금 전 먹었던 보리밥의 맛을 되새겼다. 입안이 까끌까끌해질 정도로 거친 밥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여인의 정성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 이토록 처절한 빈곤 속에서 한 끼를 때우는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이 당연했던 자신의 삶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 백성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빗소리 사이로 가늘고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빗물 떨어지는 소리도 아닌 사람이 억지로 삼키려다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였다. 임금은 숨을 죽이고 벽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얇은 흙벽 너머 안방에서 여인의 흐느낌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여보, 어찌하여 저만 남겨두고 그리 급하게 가셨소. 이 모진 세상 나 혼자 어찌 살라고. 여인의 목소리는 깊은 한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인지 고단한 삶에 대한 탄식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소리에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임금은 벽에 손을 대고 그 진동을 느꼈다. 지아비를 잃고 홀로 된 여인이 폭우 쏟아지는 밤, 낯선 사내를 헛간에 들이고 홀로 방 안에서 눈물 짓는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임금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토록 슬픈 백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숙연해졌다. 태평성대라 칭송받는 치세 뒤편에는 이처럼 소리 없이 흐느끼는 백성의 눈물이 있었던 것이다. 여인의 탄식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관에서는 내일 당장 밀린 환곡을 갚으라 들이닥칠 터인데 쌀독은 비어있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배틀 하나뿐이니 이를 어찌합니까? 죽어서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도 병든 시어머니 약값은 치러야 하니 죽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혼잣말처럼 내뱉는 그녀의 말 속에서 임금은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환곡이라 함은 춘궁기에 관해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때 갚게 하는 구휼 제도였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리어 백성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 있다니 이는 조정에 보고된 바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관리들은 해마다 상소를 올려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졌다고 고했으나 실상은 탐관 오리들의 배만 불리고 힘없는 과부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집단을 움켜쥔 손에 핏줄이 설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 여인의 고통을 묵묵히 듣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밤이 깊어 삼경 산경즈음 되었을까. 갑자기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살인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썩 문을 열지 못할까. 굵고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헛강까지 날아들었다. 임금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헛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횃불을 든 서너 명의 사내들이 살인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복색을 보니 관아의 포졸들이 분명했다. 비에 젖은 번거지를 쓰고 손에는 육모방망이를 든 그들의 행색은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안방의 불이 황급히 켜지고 여인이 허둥지둥 마루로 뛰어나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살인문 밖에 사내는 비웃듯이 소리쳤다. 누구긴 누구야 관에서 나왔다. 사또 나으리의 명을 받고 왔으니 당장 문을 열어라. 빗장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여인을 위협했다. 내 인연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관의 환곡 이자를 바치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어찌 소식이 없는 개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포졸이 육모 방망이로 마루를 쾅쾅 내리찍으며 고함을 질렀다. 여인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애원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올해 흉년이 들어 수확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갚겠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다. 그러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인연이 어디서 핑계냐. 흉년은 너만 들었느냐. 사또 나으리께서 내년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걸 모르실 줄 알았더냐. 또 다른 포졸이 낄낄거리며 집 안을 기웃거렸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웬 불이 켜져 있어. 혹시 서방질이라도 하는 놈을 숨겨둔 게 아니냐. 그들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과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져 나왔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아의 군졸들이 마치 산적대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임금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다 라고 호통치고 싶었으나 이성을 찾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한들 이 깊은 산골에서 증명할 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미치광이 취급을 받거나 저들의 칼에 변을 당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썩어빠진 현실의 바닥을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다. 저들이 어디까지 폐악질을 부리는지, 지방 관리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낱낱이 목격하여 훗날의 심판을 위한 증거로 삼아야 했다. 그는 헛간 문틈에 눈을 고정한 채 끓어오르는 울분을 삼키며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다.
백성의 어버이라 자처하면서 자식이 늑대들에게 물어뜯기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무력감이 그를 괴롭혔다. 왕권의 위엄은 궁궐 안에서만 존재할 뿐 이곳 상월짝이 촌부에게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포졸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세간살이를 뒤엎고 장롱문을 발로 차 부수며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않겠느냐. 한 포졸이 여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희롱하려 들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녀의 처절한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우두머리 포졸이 짜증난다는 듯 여인을 발로 걷어찼다. 에이, 재수 없는 년 독하기는. 이봐 부엌에 가서 솥단지라도 떼어오고 닭장에 닭이라도 잡아라. 빈손으로 가면 사또께 혼쭐이 날 테니. 그들은 닥치는 대로 약탈을 자행했다. 부엌에서 녹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마당 한 구석 닭장에서는 닭들이 공포에 질려 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여인은 마당에 쓰러진 채 흙을 움켜쥐고 통곡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아까의 흐느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처절하고 원통했다. 약탈을 마친 포졸들은 훔친 물건들을 챙겨들고 낄낄거리며 대문을 나섰다.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땐 내년에 머리채를 끌고 관하로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우두머리 포졸의 섬뜩한 경고를 끝으로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세간살이와 넋이 나간 여인만이 남겨졌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여인은 빗속에 엎드린 채 일어날 줄을 몰랐다. 임금은 헛간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숨이 가빠왔다. 당장 나가서 저 여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외간 남자가 헛간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에게 또 다른 화가 미칠까 두려웠다. 그는 헛간 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눈앞에서 벌어진 참상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탐관오리에 대한 증오가 뒤엉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오늘 밤 그는 결코 잠들 수 없을 것이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여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진흙투성이가 된 치마저고리를 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멍하니 부서진 살림살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주섬주섬 줍기 시작했다. 흐느낌조차 말라버린 듯한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임금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내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내 이름과 왕좌를 걸고 맹세컨대 백성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평소 시를 쓸 때 아끼던 작은 붓을 만지작거렸다. 이것이 훗날 정의를 실현할 증표가 되리라 생각하며 비바람이 몰아치는 헛간의 밤은 그렇게 분노와 다짐으로 깊어가고 있었다. 여인의 절망은 깊었으나 그 절망을 지켜보는 임금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다.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폭풍전야와도 같은 밤이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여인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헛간에 있는 임금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이 고을의 사정을 더 살펴야 할지 끊임없이 고뇌했다. 단순히 한 고을 사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끝내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지방 행정이 썩어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뿌리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과부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 분명했다.
임금은 자신의 무력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진정한 성군 형준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의 가장 낮은 곳까지 살피는 눈과 귀를 가져야 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초라한 과부의 집 빚에는 헛간에서의 하룻밤이 그의 통치 철학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고통받는 백성의 신음소리가 바로 하늘의 소리임을 그는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동력 하늘이 히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톡톡 하며 웅덩이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간밤의 소란을 기억하고 있었다. 낡은 헛간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섞여 있는 젖은 흙내음과 풀내음은 묘하게 상쾌했다. 임금은 뻐근한 허리를 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집단 위에서의 하룻밤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간밤에 목격한 백성의 참상은 그의 뇌리에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남아 잠시도 그를 편안하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헛간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비바람에 찢어진 문풍지 마당 한가운데 나뒹구는 깨진 독의 파편들, 그리고 진흙탕 속에 처박힌 찌그러진 밥상. 그것은 단순한 가난의 흔적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휩쓸고 간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마루 끝에는 여인이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밤새 젖은 옷 때문인지 아니면 가라앉지 않는 슬픔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입술은 그녀가 얼마나 긴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당으로 내려와 고개를 숙였다. 누추한 곳에서 불편한 밤을 보내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간밤에 험한 꼴을 보이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수치심으로 인해 얼굴을 들지 못했다. 손님을 모셔놓고 집안의 치부를 들킨 것이 부끄러운 탓이리라. 임금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오 부인, 덕분에 비바람을 피해 목숨을 건졌으니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오. 헌데 몸은 좀 괜찮으시오. 임금의 따뜻한 물음에 여인은 그제야 참았던 설움이 다시 북받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체념한 듯 단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천한 과부의 몸이야 상한들 대수겠습니까? 다만 돌아가신 낭군님이 남겨주신 집안꼴이 일이 되었으니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뵐지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임금은 마당에 흩어진 파편들을 바라보며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어젯밤 그 자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어찌 도적대처럼 행패를 부린단 말이오. 내 듣자 하니 환곡 때문이라 하던데 사정이 있으면 관에 가서 호소하고 유예를 청할 수는 없었던 게요. 임금은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다. 이 나라의 행정체계가 말단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백성들이 왜 법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여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선비님께서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듯합니다. 관에 가서 호소라니요. 사또 나으리 귀는 당나귀 귀보다 멀고 그 밑에 있는 아전들의 손은 쇠갈고리보다 무섭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갔다가 곤장만 맞고 쫓겨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재판을 걸려 해도 송사 비용이 쌀 몇 섬인데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저희 같은 상놈들이 어찌 감히 관아 문턱을 넘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지요. 이 고을에서 사또의 말은 곧 법이고 임금님의 교지보다 무겁습니다.
한양에 계신 임금님께서야 어찌 저희 같은 미물들의 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저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죽지 못해 살 뿐이지요. 임금님의 교주보다 무겁다. 그 한마디가 임금의 심장을 관통했다. 자신이 밤낮으로 고민하며 내린 선정의 교주들이 탐관오리들의 탐욕에 막혀 백성들에게 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궁궐 안에서 신하들이 올리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는 찬양은 모두 허상이었다. 임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의 통증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는 것은 경솔한 일이었다. 완벽한 응징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감촉. 그것은 그가 평소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릴 때 애용하던 붓이었다. 대나무로 만든 붓대에는 십장생 시창성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붓털은 최고급 황모 에이촨마오로 만들어져 있었다. 겉보기에는 작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나 안목 있는 자라면 단번에 귀한 물건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명품이었다. 임금은 붓을 꺼내어 여인에게 내밀었다. 부인 내 가진 것이 없어 하룻밤 신세진 은혜를 갚을 길이 막막하오. 허나 그냥 떠나기에는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이 붓을 정표로 남기고자 하오. 비록 초라한 물건이나 글 공부하는 선비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시오. 여인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다. 당치 않습니다. 찬밥 한 덩이 대접한 것으로 어찌 귀한 물건을 받겠습니까? 어서 거두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붓을 억지로 여인의 손에 쥐어주며 낳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받으시오. 그리고 이 말을 명심하시오. 혹여나 관에서 다시 들이닥쳐 핍박하거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이 붓을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당도했을 때 보여주시오. 내 비록 힘없는 선비나 한양의 이 붓을 알아보는 지인이 꽤 있으니 분명 도움이 될 것이오. 여인은 얼결에 붓을 받아 들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차가우면서도 묵직했다. 그녀는 나그네의 진지한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정, 그러시다면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선비님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녀는 붓을 소중히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임금은 그런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살인문을 나섰다. 부디 강건하시오.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오. 뒤돌아선 임금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달리 무겁고도 단호했다. 진흙탕 길을 걸어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여인은 살인문 기둥에 기대어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나그네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여인은 방으로 들어와 장롱 깊숙한 곳 소미불 사이에 그 붓을 조심스레 넣어두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임금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숲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수십 명의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뛰쳐나왔다.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살기등등한 외침이 숲을 울렸다. 그러나 그들이 임금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색이 되어 일제히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저 전하 아니십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소인들이 불충하여 전하를 잃어버리고 호위대장인 내금위장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떨고 있었다. 밤새 산을 뒤지며 임금을 찾아 헤맨 듯 그들의 몰골 또한 말이 아니었다. 갑옷은 진흙투성이고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투성이었다. 임금은 그들의 충정을 알기에 탓하지 않았다. 일어나라, 천재지변을
어찌 인력으로 막겠느냐. 짐은 무사하니 걱정 마라. 내금이장은 안도감에 오열하며 물었다. 전하 옥체는 상하지 않으셨는지요? 이 근처 민가라도 징발하여 쉴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쉴 틈이 없다. 지금 즉시 환궁할 것이다. 그리고 형조판서와 의금부 당상관들을 편전으로 들라하라. 짐이 친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임금의 눈빛에서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어젯밤에 무력했던 나그네는 사라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의 위엄이 되살아나 있었다. 내금이장은 듣거라. 지금 당장 믿을 만한 자를 골라 암행어사로 임명할 채비를 하라. 목적지는 바로 이곳이다. 임금의 명에 내금이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즉시 복명했다. 예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임금은 말에 오르기 전 자신이 묵었던 상이슬개 초가집 쪽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그곳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고통을 그는 알고 있었다. 기다리시오. 내 반드시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땅의 모든 탐관 오리들이 벌벌 떨게 만들 것이니. 그는 말에 올라 곱비를 거세게 당겼다. 말발굽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며 한양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비온 뒤 굳어진 땅 위로 새로운 정의를 세우기 위한 왕의 행렬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편 다시 정막이 찾아온 과부의 집. 여인은 마당에 깨진 독조각을 치우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 사또가 사람을 보낸다 했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이제 어찌 되는 것일까? 그녀의 시선은 관아 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먹구름은 물러갔지만 그녀의 인생에 들이운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장롱 속에 넣어둔 붓 한 자루가 유일한 희망인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다가올 파국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 관아의 옥졸들이 들이닥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며칠 뒤 불안한 정막이 감돌던 과부의 초가집 마당에 다시금 흙먼지가 일었다. 이번에는 밤손님이 아닌 대낮의 불청객들이었다. 죄인 오씨를 당장 포박하라. 관아 형방의 솥을 퍼런 고함 소리가 고요한 상골 마을을 뒤흔들었다. 들이닥친 포졸들은 살인문을 발로 차부수고 들어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여인을 짐승 다루듯 거칠게 끌어내렸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죄인이라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으나 장정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억센 밧줄이 그녀의 가녀린 팔목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죄인 꼴이 되어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다. 형방은 코웃음을 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환곡을 갚지 않은 것도 모자라.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밤을 보냈다는 추잡한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하다. 과부가 수절은 못할 망정 서방질을 해 내년에 그 더러운 행실을 사또 나으리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방질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길 잃은 나그네였고 헛간에서 비만 피하고 가셨을 뿐입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호소했으나 포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인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 문이 열리고 옷가지들이 마당에 흩뿌려졌다. 그러다 한 포졸의 손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잡혔다. 이건 뭡니까? 포졸이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윤기가 흐르는 대나무 붓 한 자루가 나왔다. 형방이 붓을 낚아채어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호, 이것 보라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집에 웬 선비붓이란 말이냐. 이것이 바로 그놈과 정을 통하고 받은 정표가 아니고 무엇이냐.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발뺌을 해. 형방은 붓을 증거물로 챙기고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끌고 가라. 여인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붓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그것은 그분의, 아니, 도어입니다. 돌려주십시오. 관아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흉흉한 소문에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은 죄인으로 끌려온 과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쯧쯧쯧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세상 말세야 과부가 사내를 끌어들이다니.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여인의 가슴에 꽂혔다. 여인은 형틀 앞에 무릎 꿇려졌고 그 앞 높은 대청마루에는 사또가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기름진 얼굴에 술기가 가득한 사또는 형방이 받친 붓을 만지작거리며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내 인연 고개를 들어라. 사또의 목소리는 나른하면서도 위압적이었다. 여인이 떨며 고개를 들자 사또는 붓을 흔들어 보이며 물었다. 이 붓이 내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빗속에 찾아온 선비님께서. 여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또가 탁자를 쾅 내려치며 호통을 쳤다. 닥쳐라. 선비 어느 선비가 과부의 집에 묵는단 말이냐. 필시 내년이 꼬리쳐서 불러들인 놈팡이 일개다. 환곡을 갚을 돈은 없고 기둥서방에게 줄 밥은 있었더냐. 내 오늘 내년에 종아리를 쳐서 그 음탕한 버릇을 고쳐주마. 사또는 붓을 바닥에 내던지며 형리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저 년을 매우 쳐라. 제 입으로 간부 잼후의 이름을 불 때까지 멈추지 마라. 형리들이 곤장을 들고 다가오자 여인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녀의 절규는 관아의 담장을 넘었으나 탐욕의 눈먼 사또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집행하라. 사또의 명이 떨어짐과 동시에 형리의 곤장이 높이 치켜들렸다. 여인은 질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남편과 부처님을 찾았다. 바로 그때였다. 관아 밖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마치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고함소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역졸 요이주들이 몽둥이를 들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암행어사 출두시옵니다. 길을 비키시오. 갑작스러운 사태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텄고 형틀을 지키던 포졸들은 곤장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대청마루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또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이방과 형방은 쥐구멍을 찾듯 허둥지둥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게 무슨... 사또가 가시 벗겨진 채 벌벌 떨며 이러려 할 때 역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다. 낡은 페랭이를 쓰고 허름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손에 든 마파이는 눈부신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관군들이 들이닥쳐 사또와 아전들을 포위했다. 암행어사는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바닥에 엎어진 사또를 내려다보며 일갈했다. 어느 안전이라고 누워있느냐.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사또는 혼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어사또, 나으리 소인은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국법을 집행하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어사는 코웃음을 치며 형틀에 묶인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손수 여인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여인은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멍하니 어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늦게 와서 미안하오. 어사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어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붓을 집어들고 흙을 털어내더니 다시 사또 앞으로 걸어갔다. 내 이놈 내 눈에는 이 붓이 한낱 음탕한 정표로 보이더냐. 어사가 붓을 사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사또는 덜덜 떨며 붓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때서야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붓대에 새겨진 십장생 문양, 그리고 그 끝에 음각으로 새겨진 작은 글씨. 그것은 왕실의 물건임을 뜻하는 문장이었다. 이것은... 사또의 입이 딱 벌어지며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어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이 붓은 며칠 전 폭우 속에 길을 잃으신 금상첨화 진샹디안 시아주상 전하께서 이 여인의 집에 머무시며 하사하신 것이다. 전하께서는 내놈이 백성의 고효를 빨고 무고한 과부를 핍박한다는 상소를 접하시고 몸소 민정을 살피러 오셨던 게다. 헌데 내놈은 전하를 모신 백성을 죄인 취급하고 전하께서 내리신 정표를 더러운 물건이라 모욕했으니 이는 만번 죽어 마땅한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어사의 호통에 관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다. 백성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고 사또는 거품을 물고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 전하라고. 여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빗속에 찾아와 찬 보리밥을 먹고 헛간에서 밤을 지새웠던 그 초라한 선비가 이 나라의 임금님이었다니. 그녀의 머릿속에 헛간 문틈으로 보이던 나그네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위로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린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벅차오르는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어사는 다시 사또를 향해 돌아섰다. 여봐라, 탐관오리 김아무개와 그 작당들을 즉시 포박하여 하옥하라. 또한 창고를 열어 부당하게 거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관아마당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암행어사 만세, 상감마마 만세. 포졸들은 포승줄에 묶인 사또와 아전들을 끌고 나갔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다. 내 쌀 내놔라, 이 도둑놈들아. 내 아들을 때린 놈이 저놈이다. 관아는 순식간에 심판의 장이자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어사는 여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부인 전하께서 부인께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 어사는 품에서 비단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임금이 직접 쓴 교지 지아오츠였다. 과부오 씨는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처지이나 공영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는 어진 마음을 가졌으며 갖은 핍박 속에서도 정절과 효심을 잃지 않았으니 이는 만백성의 귀감이 된다. 이에 과부 오 씨에게 쌀 100섬과 비단 50피를 하사하고 평생 세금을 면제하며 그 효열 샤오리의 을 기르는 정려문, 징루문 을 수노라. 어사가 교지를 낭독하자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어사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손에 다시 붓을 쥐어주었다. 이 붓은 전하께서 부인께 주신 선물이니 대대로 가보로 간직하십시오. 이제 부인의 고생은 끝났습니다. 한편 멀리 한양의 궁궐. 편전에서 정사를 돌보던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미한 미소를 지었다. 비갠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지금쯤 도착했겠구나. 임금은 책상 위에 놓인 상소문 더미를 바라보았다. 지방 수령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문들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먹을 찍었다. 그 붓은 헛간에서 여인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십장생이 새겨진 붓이었다. 임금은 종이 위에 힘차게 글을 써 내려갔다. 위민 웨이민즈, 백성을 위한다는 것. 그것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비새는 헛간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됨을 그는 잊지 않았다. 과부의 집 앞에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은 여인에게 앞다투어 절을 하며 그동안의 무관심을 사과했다. 아이고 씨 부인, 우리가 몰라 뵙구려. 임금님을 모신 분인 줄 꿈에도 몰랐소. 이제 고생 끝났구만. 축하하네 축하해.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도 여인은 붓을 가슴에 품은 채 나그네가 떠나갔던 산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임금은 높디 높은 구중궁궐의 주인이 아니라 폭우 속에서 함께 추위에 떨며 보리밥을 나누어 먹었던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날 밤 과부의 집에는 다시 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처마를 뚫고 들어오는 재앙의 비가 아니었다. 메마른 논밭을 적시고 더러운 것들을 씻겨보내는 축복의 단비였다. 여인은 말끔하게 수리된 지붕 아래서 처음으로 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그 나그네를 만났다. 그는 왕의 용포가 아닌 젖은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찬란한 금빛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찬란한 무지개가 뜨듯 과부의 집 마당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넘쳐 흘렀다. 암행어사가 떠나고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목수와 석공들이 들이닥쳐 정념은 징루먼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고요했던 산골 마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섰고 썩은 지프로 덮여있던 초가 지붕은 거치고 번드릇한 기와가 올려졌다. 흙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튼튼한 돌담이 쌓였고 비바람이 새던 헛간은 헐리고 그 자리에 아담한 정자가 들어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올 듯 음산했던 폐가는 순식간에 고을에서 가장 번듯한 기와집으로 탈바꿈했다. 이것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었다. 짓밟힌 백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색 칠을 한 홍살문이 위풍당당하게 세워졌다. 그 현판에는 임금이 하사한 효열부 쇼레프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눈부시게 빛났다. 여인은 새로 지은 대청마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꿈을 꾸는 듯 바라보았다. 쌀창고에는 임금이 하사한 백섬의 쌀이 가득 찼고 장롱에는 비단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재물이었으나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다시 한번 십장생이 새겨진 붓을 꺼내보았다. 며칠 전 겪었던 수모와 공포, 그리고 기적 같은 반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하, 그녀는 붓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북쪽 하늘 한양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흐르는 눈물은 볼을 타고 내려와 마루를 적셨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여인은 창고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 쌀과 비단은 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지난 흉년에 굶주린 이웃들이 많으니 내 일을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쌀과 마니를 풀어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가난한 집들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옥에 갇혔을 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여인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그녀의 넉넉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다. 오씨 부인은 정말 생불산 부처이십니다. 우리가 몰라 뵙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나 여인은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료문을 닫고 헛간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정제에 올라 붓을 닦으며 초심을 다잡았다. 그녀에게 부귀영화는 임금이 맡겨둔 잠시의 선물일 뿐 그녀의 본분은 여전히 지아비를 그리워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이자 아낙네임을 잊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장마철이 돌아왔다. 한양의 궁궐 경복궁의 편전에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장단 없는 음악처럼 고요한 궁궐을 채웠다.
임금은 정물을 보던 붓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풍경은 빛속에서도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나 임금의 눈에는 그 화려함 너머 어딘가에 있을 헐벗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는 문득 지난날 상골 오두막에서의 하룻밤을 떠올렸다. 뼛속까지 스며들던 헛간에 냉기 거친 보리밥의 까끌까끌한 감촉, 그리고 벽 너머로 들려오던 과부의 한 맺힌 울음소리. 그날의 기억은 임금의 가슴속에 잊히지 않는 흉터처럼 혹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남아있었다. 상선, 오늘 수라상은 무엇이더냐? 임금이 나직하게 물었다. 곁을 지키던 상선 내관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예, 전하. 오늘은 비도 오고 하여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쇠고기 정월과 민어탕을 준비하였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물리거라. 오늘은 그것들을 먹고 싶지 않다. 내관이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다. 하오면 어인 음식을 찾으시옵니까? 말씀만 하시면 수라간에 일러 즉시 대령하겠사옵니다. 임금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보리밥 한 그릇과 묵은지 한 접시, 그리고 맑은 물 한 사발만 가져오너라. 다른 반찬은 필요 없다. 저 전하, 어찌 그런 천한 음식을. 내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천하의 지종께서 궁궐 밖 천민들이나 먹는 거친 음식을 찾으시다니. 그러나 임금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그 보리밥 한 그릇에 담긴 맛을 짐은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곡식이 아니라 백성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맛이 사무치게 그리우니 어서 가져오라. 임금의 단호한 명에 내관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물러갔다. 잠시 후 화려한 칠첩반상기 대신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보리밥상이 임금 앞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보리밥과 붉은 묵은지. 임금은 수저를 들고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다. 거친 보리알이 혀끝에서 맴돌았다. 목구멍으로 넘길 때 느껴지는 깔깔함. 산의 진미에 길들여진 입맛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나 임금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귀한 맛이었다. 그는 밥알 하나하나를 꼭꼭 씹으며 생각했다. 이 밥알의 무게가 곧 내 왕관의 무게로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잘 수 없다면 짐이 어찌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즐기겠는가. 임금은 그날 밤 헛간에서 다짐했던 맹세를 다시금 되새겼다.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법을 바로 세워 억울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 그는 보리밥을 다 비운 뒤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썼다. 시기민천 시웨이 민티안. 밥이 곧 백성의 하늘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우중산촌일 야지미 유종산 춘이예 지웨이. 비오는 산촌에서의 하룻밤 맛.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과부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씩씩하던 걸음걸이도 느려졌다. 그러나 그녀의 집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일부러 그곳에 들러 정료문을 구경하고 붓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여기가 바로 금상 전하께서 비를 피하셨던 그 집이라네. 저 현판에 글씨 좀 보게. 전하의 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지 않은가. 사람들은 과부의 덕행과 임금의 애민정신을 이야기하며 고개를 숙였다. 과부는 이제 노파가 되어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녀의 곁에는 장성한 양자, 양시와 손자들이 재롱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비록 행색이 초라한 거렁뱅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대접해라.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임금님이 계시는 법이란다. 어느 맑은 가을날 노파가 된 과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여 뒤를 따랐는데 그 행렬이 10리 밖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탐관오리들은 그 고을을 지날 때마다 정료문을 보며 옷깃을 여미고 두려움에 떨었고, 가난한 백성들은 그 집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임금 역시 승하하기 전까지 비가 오는 날이면 보리밥을 찾으며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를 펼쳤다. 그 덕분에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곳곳에서 격양가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 가울려 퍼졌다. 세월이 흘러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상기슬게 자리 잡은 기와집과 붉은 정료문은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켰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예시하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폭우 속에서 만난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의 인연. 벼락 같은 위험이 아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맺어진 그 인연은 차가운 권력이 아닌 따뜻한 마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웅변하고 있었다. 기와 지붕 위로 비가 내린다. 토닥토닥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더 이상 가난한 과부의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만물을 적시고 생명을 키워내는 자비로운 하늘의 손길이며 백성을 사랑했던 어진 임금의 숨결이다. 지금도 비 오는 날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낯선 나그네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기울여보라. 그곳에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가 밥 짓는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을 테니